역사 속 인물을 뇌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3화 시작합니다. 네, 날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네, 회사에서 거둔 기대가 커요, 이 프로그램에. 저는 사실 그냥 회사의 이미지만 좀 제고해주면 좋겠다라고 아주 작은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익까지도 바라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도 들어왔고요. 첫 광고. 잘 됐습니다. 사실 한 6회까지는 광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네,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 광고 넣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여성 출연자가 좀 많아야 광고가 잘 돌아요. 그치. 왜냐면 보통 이제 광고 제품들이 화장품이나 이너뷰티나 뭐 이런 것들, 이너뷰티나 뭐 식품 이런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접근성이 좋은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출연자가 우리 송소미 씨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도 아직 뭐 고정이 아닌 사람이니까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건 저 때문에 들어온 거네요? 그건 아니지. 대바라졌어 제가. 아까 시작 전에도 아까 배상훈 교수님한테 그 마이크 좀 가까이 쓰시라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아쉬워서. 오늘 가이드칭을 받았습니다. 저 꿀보이스 여러 명이 들어야죠. 포장 좋고요. 예, 애가 아주 여웁니다, 쟤. 예. 송폭스의 별명 송폭스. 실제 별명이 실제 별명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이 지었어요. 자, 광고 들어왔다는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서 또 오늘 역사 내피셜 그놈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역사적 지식도 상당하셔서 우리 김재원 쌤 못지않게 또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부끄럽게도 김재원 선생님하고 네. 같이 이렇게 또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김재원 쌤도 범죄 이야기를 좀 하세요. 맞아요. 범죄 심리 얘기 이야기 좀 좀 하세요. 하세요. 다음 주까지 저 공부를 좀 공부 좀 하세요. 책을 좀 예. 읽고. 어쨌든 교수님이 이제 역사 쪽으로 나가시면 되고, 우리 김재현 쌤이 이제 범죄 쪽으로 하면 되니까 당장 힘들면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도 공부하면 금방 나오는 게 많아요.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또 난감해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 투기꾼도 이런 거. 그럼요. 네. 근데 그 난감할 때마다 낙서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놓는 거예요. 주가 조작 이렇게 한번. 주가 조작 주기가라고 하시거든요. 자, 오늘도 얼굴 이재명 하고 계신 역사 전문가 역사쌤 김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 그냥 오늘 백바지 입고 오셨어요? 백바지. 봄이니까. 그러네, 몰랐다. 봄이라서 봄. 봄에는 또 백바지가 또 그러니까.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죠. 보기 좋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재원 쌤은 어떻게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있습니까? 일단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듣기 시작했다. 오. 네. 그럼 장족의 발전이죠. 네네네. 저희 와이프 듣더니 생각보다 뭐 그렇게 이상한 곳은 나쁘지 아니다. 않다. 좋은 이상한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성 제목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알찬 채널인 것 같다. 맞아. 그렇게 말을 아니 하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8번씩 들었다, 4번씩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뭐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 많던데.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적긴 하죠. 난 아주 적당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착석 시는 몇 번이 적당해요? 자, 3번에서 4번. 그죠. 그 정도 방송 들어야 좀 들었다 생각이 들죠. 가장 적절한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선 입술 피시고요. 방송 몇 번 듣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본인이 제일 생각하는 게 불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고지 못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문해 담당 청순 그녀, 뇌청순 그녀 송소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 정치 뇌 담당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야, 우리 오창석 씨 오늘 지금 방송 몇 개째입니까? 지금 이제 3개째. 오늘요?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저희가 1시, 2시에 녹음하고 있는데 벌써 3개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난 지 채 1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부럽네요. 원래 네 삶이 오창석의 삶이었거든. 진짜? 그럼요. 놀라지 마세요. 아닙니다.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떤 주가 조작을 공부하면 돼요. 야, 왜 이렇게 사람이 또 난감하게 해. 나저 정치 얘기를 네. 꺼려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주가 조작은 정치 얘기가 아닌데? 경제사범 경제 얘기예요. 얘기잖아요. 경제사범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되는구나. 다 알긴 아는데 이제. 그치. 이게 이제 역사 연구자들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직업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죠? 굳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저도 정치 얘기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근데 다 공개적인 알고 있고. 자리에서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역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약간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라 그냥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된다. 사실 근데 뭐 정치적 중립 같은 건 사실 없죠. 개인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자기 정치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연구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드러났을 경우에 오해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오해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네, 그런 그 사람은 모든 역사학계가 동의한 결과가 나온 역사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5.16 쿠데타 이런 거. 뭐 그런 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알겠습니다. 살살 갈 거예요. 네. 5.16 쿠데타부터. 하나 중에 열어 갑시다. 그럼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MC 장원입니다. 자, 우리 유일한 광고, 첫 번째 광고, 화장품 광고. 네. 소노코스 아이스라 들어왔습니다. 수십만 년의 신비를 간직한 빙하 머드와 빙하수의 완벽한 조합으로 탄생한 아이세라는요. 이 빙하 머드가 가진 풍부한 미네랄 그리고 노폐물 제거를 통한 미백과 모공 관리에 탁월한 빙하 머드팩이 있고요. 또 빙하수와 검증된 효과의 고농축 피테라의 환상 조합으로 프리미엄 수면팩이 있는데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비단결 같은 피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네. 자, 요거 우리 송소민 씨는 써봤죠? 네. 네. 전 특히 이거 중에서 프리미엄 수면팩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건 진짜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 너무 자기 좋아요. 전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이렇게 피부에 약간 뭔가 수면 막이 쓰여진 것처럼 네.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네. 한번 자기 남성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쓰고 있고, 네. 그래서 피부가. 우리 두 선생님들께도 오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다음 주까지 꾸준히 한번 써보시고 그 변화를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면팩은 형수님 드리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맞아요. 네. 어떤 제품을 써도 아마 만족도가 상당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믿고 쓸 수 있는 화장품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그놈이 오래가길 바라시는 분들은 구매 부탁드려요. 자, 그럼 3화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못해 요리조리 휘둘리는 왕 특집입니다. 네. 자, 우유부단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케이스겠죠. 능력이 있는데도 우유부단한 경우는 잘 없죠, 교수님. 근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는 있죠. 네. 우유부단한 척 해서 결정을 누구한테 맡겨서 그 다음에 잘못하면 목을 치는 이런 방식인데, 근데 결국은 그거는 우유부단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그거는 보일 오히려 뿐이지. 여우 같은 거지. 책임을 맞아. 뒤집어 씌우는 건데. 보통 이제 검찰 고위직들이 이런 스탠스를 많이 취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묘사되잖아요. 네, 맞아. 맞습니다. 네.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선 검사들한테 사건을 맡길 때 정치적으로 첨예하면 그거 좀 신경 써서 잘 해봐. 뭐 이렇게 해놓고서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그 일이 잘못 풀리면 그거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발 경우들이 빼고. 있는데 또 입국단 검찰 아니요, 얘기도 안 돼요? 검찰 얘기 괜찮습니다. 검찰 얘기 괜찮아요? 검찰 얘기 괜찮죠. 예. 네.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약간 무능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이야기에 막 휘둘리는. 근데 창석 씨,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고위직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대가 없어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게 휩쓸려서 올라가는 건가? 휩쓸려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세우고 내가 뒤에서 조정하겠다라고 앙심을 품으면 이 사람들이 밀려 올라갈 수도 있죠. 바지사장처럼. 바지사장처럼. 일종의 제끼다 보니까 그 사람만 남는. 그러니까 강한 놈 제끼고 잘난 놈 제끼고 남는 놈 우유부단한 놈이죠. 그 뒤에 오창석 같은 실력자가 뒤에 있는 거죠. 실력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거예요. 한 정당에도 A 계파와 B 계파가 있습니다. A 계파와 B 계파가 싸워서 A 계파가 이겼어. 그럼 B 계파가 다 숙청이 되겠죠. 네. 근데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우리 앞에 있는 누구 대표를 세워야 되는데
B 계파에서 누구를 세울 수 없잖아요. A 계파에서 세우면 너무 티나잖아.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 무색무취 사람 데려와서 A 계파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명분은 A도 아닌 B도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와서 화합과 협치를 꿈꾸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A 계파가 이 사람을 쥐락펴락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몇몇 떠오르는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이용 당하는 것 같은데. 너요? 너는 오히려 네가 뒤에 조종을 하겠지. 헬스야. 자, 우리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본인이 살인 의지가 없었는데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약간 가스라이팅 아니면 조종을 받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럼요.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많죠. 실제로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그러니까 어떤 A란 범인이 확실한데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를 사실은 이렇게 세뇌해서 가스라이팅 한 거죠. 네네. 우발적으로 죽인 것처럼 해놓고 이득을 얻는 이런 방식은 사실 그 수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정신적인 거니까. 직접 죽인 사람은 아닌데 이득은 이쪽에서 얻으니까 그게 완전 범죄죠. 그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직접적인 가해를 한 사람 위주로 처벌을 합니다. 그럼 살인교사로 처벌받기는 정말 어렵군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녹취가 있다거나 시켰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한 그거는 안 돼요. 아주 딱 집어서 너 가서 쟤 죽여. 이런 딱 말이 없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조폭 영화에서 쟤 굉장히 거슬리는데 저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보스가 그러면 그 알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보스는 뭐 딱히 그런 거 없다. 죽이라고 하는 말은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명시적으로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깜빵 가고 나중에 버려지고 그게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깡패 영화들 보면 그런 대부분 거 그런 나와. 거죠. 대부분은 아사모사하게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교사로 못 쳐넣는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왜냐하면 우리는 있나요? 이제 연결성, 외국은 이제 동기적 연결성을 주요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알카포네라든가 이런 옛날의 조폭들을 그런 식으로 엮어갖고 이제 하긴 알카포네가 직접 죽인 거는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부하들이 알아서 거의 죽인 게 많겠지. 거의 없죠. 초반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몇 명 죽였을지 몰라도 올라가고 나서는 이게 거기까지 가는데 자기가 칼질했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능력함으로 그리고 우유부단함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왕 누굽니까, 재원 쌤? 고종입니다.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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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달라요. 이건 그렇게 영악하신 분은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아니군요. 네, 거기까지 가셨던 분은 아닌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은 사실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니 오히려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데 왜 까다로울까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고 네. 근데 식민지가 돼버렸고 네. 근데 가장 결정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긴 했어요. 아주 큰 잘못이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분석을 할 때 일단 그 결과가 너무나도 결과값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처음부터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네. 그러면 우리 서미 씨, 역사 문외한 서미 씨는 고종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마디로도 표현이 안 돼요? 노관심 뭐 이런 걸로도 괜찮아요. 네. 노관심. 왜냐면 약간 역사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입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뭘 했대, 이 사람은 특이하대. 근데 고종에 대해서는 뭔가 묻힌 것 같아요. 뭐 민비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묻혀서 있는데 없는데 그냥 왕이었대 정도? 저한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주변의 인물들의 이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람들의 활동이 더 영향력이 크게 보이는 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근데 당시에 가장 큰 결정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사실 고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장을 쥐고 있는 건 고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이제 따지면 굉장히 이제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교육을 못 받은 채로 왕이 된 사람이라서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아.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인수위가 없었군요.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네네네. 인수위. 그렇죠. 인수위. 네. 네네.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세자 시절부터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아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모든 막 서적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하들이랑 토론하고 경연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아버지로부터도 배워야 되고 네. 어린 시절부터 하여튼 그 교육을 엄청 받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못 받고 자랍니다. 왜 왕이 될 수 없었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원래 그 윗대 왕이 이제 철종이잖아요. 네. 고종 위가 철종이면 철종이랑 17촌? 네. 뭐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 17촌? 너무 네. 멀어요. 교수님 17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촌의 사촌이죠. 네. 사촌의 사촌이면 윗대 윗도로 4대로 가서 네. 이쪽으로 되는 거죠. 4개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진짜 그냥 피 야. 한 방울 정도 섞인 거 아니에요? 피도 안 섞였다고 보면 돼요. 진짜. 남이야. 네, 이게 나하고 유인촌 관계야. 17촌이면. 아무 상관없거든. 만난 적도 없거든. 나랑 나는- 593 관계잖아. 오씨는 오씨잖아. 어딘가에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나왜 갑자기 오 사람이 나오나? 같은 오신. 어딘가에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야. 결혼해서 무방한 사람인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어쩌다 네. 그렇게 먼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철종도 원래 맞아요. 데리고 철종도 온 그런 그래요? 임금이죠. 정조 아들, 이후로 예. 이게 손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엄서지는 거. 아들이 없는 거야? 예, 아들 그렇죠. 낳았다가 일찍 죽거나. 직계 아들이 없는 거예요. 네, 직계 아들이 없다 얘가 보니까 빨리야 주는구나. 이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조선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으면 장자를 데려와요. 후손을 이을 사람을. 이해하셨어요? 네. 따라 진짜요? 오.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그거는 바보 천치라는. 이거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남의 안 데려온다고 쫓아오고. 얘기했는데 알아듣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근데 데려오는데 양자로 데려오는 것 때문에 그 양자 말씀하신 거예요. 입적이라는 예. 제도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알아요, 양자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사람 바보 천치라네, 진짜. 네네네. 멀리 갈 필요 없이 LG도 그렇죠. 차남의 네. 아들을 이제 양자 입장해서 맞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데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흥선대원,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이제 남현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조 직계로 입적이 돼요. 네, 정조의 직계로 입적이 되면서 조금 가까워진 거죠. 조금 가까워지고 이분이 이제 조금 흥선대원군이 이항시죠. 이항시 시절에 조금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어차피 이게 손도 귀한데 네. 나 정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조금 그렇더라도 내 아들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줄을 대기 시작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때 조대비라고 불리는 네. 헌종의 부인. 철종 위에. 네, 철종 위에. 네. 헌종의 부인하고 줄을 대면서 네. 그 익종이라고 네. 그 원래 세자였다가 빨리 죽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양자로 고종을 넣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젖붙이기를 계속 한 거예요. 네. 젖붙이기. 가지를 갖다 그쵸. 붙이고 붙인 거예요. 자기 아빠는 정조 직계로 들어갔고 네. 그렇게 해서 줄 닿은 걸로 헌종 직계로 넣은 거죠. 너덜너덜하네. 실제로 가계부가 너덜너덜해. 조선 가계, 조선 왕조를 보면 젖붙이기가 많은 거죠. 양자로 놓고 돌리고 계속 그래갖고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로얄 패밀리의 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통성 때문에. 조금이라도 데려와서 스치기라도 한다면. 네, 스치기라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마지막이 이제 5명이 순조, 예. 순헌철, 고순 이렇게 그렇죠. 있거든요. 순조, 철종, 헌종, 고종, 순종으로 근데 순종은 이제 뭐 그렇죠. 뺀지시더라도. 네. 근데 이제 순조 아들부터는 사실은 야세 나오지만은 그 씨가 그 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멀리 있었는데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기 허수아비 세우려고 하면 사실은 좀 애매한 애들 데리고 와야지 힘은 자기들이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뒤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종이 오죽했으면 강화도령이라고 그렇죠. 강화도에서 뗄감에던 애 데려다가 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고 이게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사실은.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의아했던 게 아니, 왕은 자기 부인도 있고 정실도 있고 그 밑에 후궁들도 있는데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오창석 씨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네. 무슨 궁궐인데. 네. 아니 매일 밤 그 후사를 만드는 일에
몰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은 성행위를 하는 거를 내관들이나 이게 봅니다. 네. 아, 듣고, 진짜요? 그럼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보고 있는 거.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얘는 더 좋아서. 근데 문제는 더 좋아서 그럴 수 그거를 있어요.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를 찾아서 합궁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종마 형태니까 네. 실제로는 진짜 정말 형. 성행위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날에는 할 수 없는 아니, 거예요? 그건 뭐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는 정통성의 문제가 되죠. 지나가는 상공을 뭐 말하자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가능했겠느냐. 쉽지 왜냐하면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신하들이 생 지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막 하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조금씩 들여다보면은 왜 손이 귀한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스트레스 압박감이 그렇죠. 그런 있고. 왕이라는 근데 스트레스가 요 장면이 어떤 영화에 나와요. 왕이 어떤 합궁을 했을 때 바깥에서 신하가 이제는 자세를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하십시오 어머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김가우 씨였나 뭐 저도 있었어. 본 기억이 납니다. 실제 기록에 어. 그렇게 그렇게 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전 솔직히 지난번에 저희가 여색을 밝히는 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면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가능한 이야기. 있죠. 그건 있죠. 왕이 힘이 셌을 때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는 그게 안 되는 안 게 되는 왕의 거죠. 권한이 약하고 기본적으로 정통성이 좀 그렇죠. 떨어지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말했던 연산군, 음. 그다음에 저번에 생방송 때 말했었던 숙종 이런 분들은 완전 적장자로서 그냥 정통성이 왕자죠, 미치는 왕자. 왕들이에요. 적장자의 완전 적장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권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척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주변에 좀 그 눈치 봐야 될 소위 신하들도 말하는 너무 많고. 격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을 왕으로 만든 올려줬잖아. 명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만드느라고 그 주변에서 힘을 그렇죠, 모아줬던 그렇죠. 신하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왕핵관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핵관들인 거지. 진짜 오늘 멘트 핵관들. 좋아. 오늘 멘트가 좋아. 방송을 앞에 두 개를 하고 오니까 좀 많이 풀렸네 이미. 많이 풀렸어요. 실제로 어. 그 핵관들이 그 뒤에도 흔히 말하는 그 벼슬아치 장사도 하고 소위 말하는 그건 너무 많이 해갖고 조선이 문제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핵관이라보다 이때 표현 세도 정치라고 이제 표현. 많이 표현하시겠구나. 핵관이 훨씬 더 편하니까. 네네네. 세도 정치. 그럼 이윤 세도 정치라고 하면 됩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핵관이는 안 돼요. 이때는 핵관이라고 하죠. 왕핵관. 네, 왕핵관으로. 네, 왕핵관.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딴 얘기 좀 더 하자면 네. 우리 교수님이 지금 잠깐 잠자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의 네. 잠자리 이야기.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지난 회차인가 섹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섹스를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방송을 모니터링하다가 생각난 건데 원래 프로파일러들은 섹스 발음을 이렇게 하나? 영화 추격자에서도 네. 섹스를 못해요? 여자친구랑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섹스를 못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나? 그 발음을 되게 정확하게 하시더라고. 그분한테 받는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온 그분한테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의 배역은 국가수 범죄심리과의 과장님이십니다. 원래 그 유영철을 했던 사람. 그분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했던 사람은 국가수 과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섹스는 거의 거의 비슷하게 하셨대요. 거의 그대로 하셨대. 따왔구나. 네, 그랬네. 진짜 그대로 따왔어. 거의 그대로 따왔대요. 일부러 그래서 나는 프로파일러들은 성범죄자들을 대할 때 흘리지 않고 섹스란 말을 그렇게 명확하게 찝어서 하나. 왜냐면 약간 자극하니까. 정치적으로 자극하려고. 자극하는 진짜로 진짜 그런 거야? 그럼요. 예. 심리적 압박을 주기 자극하는 위해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창석이 섹스했구나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오창석이 섹스했구나. 약간 야리면서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하죠. 교수님도 들어봐요 한번. 섹스를 되게 또박또박해서. 뭐 제 얘기를 섹스로 아니 이거는 역사입니다. 네, 역사. 알겠습니다. 자 계속 가죠 고종 이야기. 근데 이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유부단함의 어떤 좀 정석 같은 분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네. 제일 큰 사건은 사실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 의사 늑약. 뭐 늑약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조약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거 언어 이 표현 이야기는 역사적인 표현을 할 때 제가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네. 예, 늑약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강제성을 이제 조금 강조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 19세기 이 시기에
이제 열강이라고 표현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의 조약은 다 강제예요. 강제. 네. 다 강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시기 조약 그냥 조약이라 불러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약간 늑약이라고 하는 데는 고종의 책임을 면하려고 그쵸, 하는 그쵸, 의도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늑약이라는 네. 표현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늑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또 고종은 그렇지 않았는데 신하가 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주제와 사실은 좀 연관되기 그렇죠. 때문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디테일이 또 있군요. 왕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그런 거 따지면 현대 사회도 네. 예를 들어 미국이 어떤 나라와 FTA 체결하자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국과 어떤 나라의 특정 국가라면 그냥 FTA 체결이라고만 얘기하겠죠. 네.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아무튼 근데 이때 고종이 과연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도장이 찍히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 처리되는 과정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이완용이에요 사실 이완용이 고종이랑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일본과의 그 중간에 껴가지고 근데 고종이 끝까지 자기의 그 얘기를 안 해요 약간 허락은 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네, 흘려요. 계속 흘립니다. 아, 그거 하면은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안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자기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협의해서 처리해.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받아들일 때는 제가를 받았다고 느끼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완용이 되게 흔히 말하는 을사오족들은 당연히 죄가 있는 분들이지만, 아니, 죄가 있는 놈들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저 고종이 답답한 거야. 이게 뭐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계속 만들어요. 고종이.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도 아예 일본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논란이 많은 네. 지점입니다. 사실은 김지원 선생님이 댓글을 많이 달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민감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역사적 해석은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고종의 어떤 이 우유부단함에 대한 걸 따지기 때문에 을사조약 늑약 자체가 잘못된 건 우리는 다 알고 다 있기 알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우유부단한 척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은 선생님 사례들에서 아니겠어요. 보이듯이 그러니까 이걸 잘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본의 야욕에 의해서 일사조약이라는 늑약에 가까운 그런 그럼요. 그게 체결이 됐지만 그 와중에도 왕이 좀 현명하고 정치를 잘했으면 좀 더 유리한 방향이나 아니면 맞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걸 거고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이 뭐 잘못을 안 했다 이렇게 그런 건 받아들이시면 안 절대 된다. 절대 요거를 아닙니다.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냥 태평성대 때 왕이 됐으면 크게 문제가 될 왕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유부단한 왕들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종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을 이 당시의 시대적 조건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는 시대적 조건 속에 이 사람이 왕이 됐었던 사람이라 책임도 무거웠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이 워낙 경랑이라. 그렇죠. 경랑이라. 중국도 일본한테 먹혔던 경랑이라. 그렇죠. 아마 이분의 이름이 명복이죠, 명복이. 네, 그렇습니다. 예, 개똥이라고 아명이고 개똥이라는데 그냥 살았던 평민 같은 맞아요. 사람이에요. 양반 평민인 양반. 거죠. 예. 네, 양반 중에 한 명.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언젠가 너는 왕이 돼야 돼라고 자기 아버지가 하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사실은 그런 우유부단함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차라리 본인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그 왕 자리까지 올라간 그렇죠. 거라면 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아버지가 그냥 흥선대원군이 밀어 넣은 거라서 계속 그냥 아버지한테 휘둘려가고 아버지가 선택한 대로 따라가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시작부터. 흔히 말하는 흥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야욕이 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오죽했으면 상갓집 개라고 해서 김문중에 가서 뭐 이 상갓집에서 가랑지를 기었다는 거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운영궁의 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좀 평범한 척 살았죠. 그렇죠. 왜냐면 워낙 감추고. 왕족이기도 했고 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입적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남영군이 이하응이 이 시기에는 가까운 왕족이에요.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도 가문한테는
일종의 경쟁자로 정적. 느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발톱을 숨기고 있어야 하는 그렇죠, 그렇죠. 상황. 근데 그 전에는 왜 발톱을 숨겨야 되냐면 똘똘한 왕족은 죽여버리거든. 쇄도 정치가들이.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 똑똑하면 죽여버리고.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하응의 정치적 입지도 뭔가 좀 똑똑한 거 보여야 되지만은 너무 튀는 것도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소설적으로 이게 상가집 개라는 그렇죠. 거의 정도의 굴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똑똑함을 보이는 이중적인 면이 이하응한테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보는 고종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심리적인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함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네. 거죠. 아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범죄 심리학에서 부모한테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격 형성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이죠. 예.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맥락이죠. 아버지의 야욕을 알지만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고종의 핸디캡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하응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조대비라고 하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한테 줄을 대고 실제로 안동김 씨 이때 이제 세도 가문의 안동김 씨, 풍양주 씨 이런 가문들인데 그분들하고도 척지지 않고 살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꾼이죠, 꾼. 정치꾼이었어요, 꾼. 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딱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든 다음에 원래 이제 고종이 12살에 왕이 되는 거거든요. 만 12세인가 13세 이쯤인데 숙종이나 단종 같은 경우 이때 그 수렴청정 안 합니다. 자기가 그냥 왕노릇 하거든요. 네. 근데 고종은 아빠한테 시키는 거죠. 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아빠가 워낙 이런 거에 좀 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대비랑 이제 이하응이랑 같이 흥선대원이랑 연합정권 같은 연합정권을 형성해서 사실상 왕 위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숙종 같은 경우는 곧 비슷한 나이에 워낙 세자 시강원 같은 그럼요. 데서 잘 배웠기 때문에 10살 11살이어도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못 배웠단 네, 말이에요. 명복 솔직히 씨는 그게 안 돼요. 안 된 거죠. 아니 네. 아무것도 못 배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저기 수렴청정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종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야망에 따라가다 보니까 왕이 된 케이스고 그렇죠. 이제 아버지한테 휘둘렸던 케이스인데 이게 부인인 케이스들도 역사 속에 많이 있죠. 부인 케이스요? 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요. 그 정도 부인한테 결국 뒤에는 뒤에는 네, 처음엔 아버지였지만 뒤에는 또 부인으로 이제 약간 바톤 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고종은 양쪽에 휘둘렸었던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쭉쭉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제 이하응 승선대원군이 집권을 딱 했는데 세상이 너무 이때 연구자들은 하루가 1년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하루는 원래 조선의 1년과도 같은 엄청 빠르게 격변했구나. 격변의 시기. 이런 식의 진짜 능력 있는 왕, 좀 현명한 왕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었다면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생기네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은 굉장히 탄탄한 나라예요, 사실. 생각보다 이게 물론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역사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도 있고.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튼튼한 나라입니다. 일단 양난을 겪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이 됐었고 신미와 병민. 네. 이 격변 속에서도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 시기의 왕의 역할이 중요했었던 거죠. 뭐 하나만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변화시키면 엄청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나라였는데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조금씩 꼬입니다. 그게.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조금씩 꼬였던 게 이분이 지향했었던 국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복고예요. 복고.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과거로 돌아가자. 진짜? 네, 레트로. 경복궁 재건. 그렇죠. 이 격변의 시기에 과거로 회귀를 택한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가 자기가 생각했을 땐 국왕권도 굉장히 강했고, 이런 거 신료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도 좋았고, 그다음에 나라가 진짜 역사를 보니까 조선이 옛날에 우리 잘 나갔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과거에 좋은 것들을 좀 가져오자. 이런 그렇죠. 식인 거죠. 경국대전이라고 불리는 그 법전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정치 기준으로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보수. 아 그렇죠. 극보수를 택한 극보수죠. 극보수. 지금 마치 대구시장에 유영아가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박근혜 사면돼서 대구시장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하려고 하는 대구시장이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대선 출마하는 거죠. 대선 출마 그분이 이제 대선 출마 그 노선을 정도까지. 흥선대원군이 택한 거나 다름없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그러니까 좀 뭐가 굉장히 겪어보지 않은 미래로 갈 미래로 갈 것인가. 것인가. 근데 일본은 미래로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쪽으로 간 거고 여기 조선은 과거로 가게 된 거고 아유. 청나라는 사실은 뭐 헷갈리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혼란이기 혼란의 때문에 이제 연속. 흥선의 선택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꾸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선택은 좀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도양단이라는 정치를 맞습니다. 보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 전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죠. 아니,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막 젊은 친구들이 막 구직에 매개하시고 이럴 때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과거로 돌아갈까봐. 근데 약간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목소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야 네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말려 들어가시잖아. 우리 목소리가. 김지영 선생 잡는 송섬이. 목소리 방금 어떻게 얘기했잖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숨겨서 포장이 잘 안 돼요. 네. 직설적으로 묻게 이게 돼요. 그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게 본인 스스로가 적장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변화를 택하면 저 새끼 간자다. 적통이 아니다 보니까 저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욕을 처먹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이 원래 따라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날카로운. 맞아요. 굉장히 날카로우시네. 그러네. 본인이 정통성에 떨어지면 보통 그런 선택을 하나 봐. 왜냐하면 박정희도 그랬잖아 사실. 그렇죠. 본인이 사실 남도당 출신의 자, 따지고 보면 가장 형을 빨갱이인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갱인데 본인이 선택한 방식은 빨갱이 척결이었거든요. 굉장히 두 분 오늘 굉장히 선생님 날카로운 원래 이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본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가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나 싶어요. 농담이 이건 농담이. 사실 저는 저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이제 가국 체계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국가라고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국 체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약간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김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게 상당히 지역적 기반이 탄탄한 어떤 튼튼한 가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수는 없는 그럼요. 나라였기 때문에 흥선도 그걸 알고 있었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걸 볼 때 내가 여기서 뭔가 빠른 변화를 하면은 저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흥선의 선택이 꼭 이런 문제는 좀 아니라서. 흥선의 입장에서. 흥선의 알겠습니다. 입장에서. 근데 흥선대원군은 따로 저희가 다뤄야 될 만큼 오케이. 역사적으로 그럼요.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좋든 나쁘든 있는 인물이니까 흥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고종 이야기로 다시 네.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왕은 따로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종이에요, 왕. 왕은. 근데 이제 그런 간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왜냐 이제 수렴청정을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직접 하는 친정 체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옆에서 이제 꼬드긴 사람이 민비 혹은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이제 그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자기가 했다기보다는 옆에 이제 부인 세력이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하게 민씨 되는 일가들. 그렇죠. 민씨 일가 척족이라고 불리는 민씨 척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요게 이분도 보면은 요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괜찮았어요. 이분이 아버지를 이제 시아버지를 제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시아버지 제껴야 되는데 이제 말하는 거죠. 옆에 고종한테와 그 남편한테 직접 하셔야죠. 직접 하셔야지 이제 하셔야지 라고 하면서 갖다 대는 사람이 이제 최익현이라고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를 하면서 이제 민심을 회복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밑에 있는 유생들의 대표였었던 최익현을 꼬십니다. 최행배 씨, 그 최익현 씨. 내가 이거 되게 들어가려고 계속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뺏겼어. 그래서 두 분 계속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군요. 이거 들어가려고. 빨리 아니 최익현 얘기하는데 입이 닫히기만 해. 입이 최익현 나오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하지 한 않았습니다. 발짝 잊었네요. 최익현 얘기하는데 두 분이 너무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왜 아 이거 너무 먹을까지거든 이거. 아니 그리고 이름만큼 너무 달콤한 쫄려- 이름이 없어. 너무 쫄렸던 게 이 새끼도 딱 분명 들어올 거거든. 하이에나들. 너무 달콤하잖아. 이거 어디 채시고 이거. 오케이. 아무튼 이제 최익현을 꼬셔가지고 유생의 대표였거든요. 근데 최익현을 꼬셔가지고 흥선대원군을 비판해라. 왜 왕 위에 노느냐 아버지가. 예, 실각시킬 수 있는 상소문을 계속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상소문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고 이제 친정 체제로 돌아서는데 이 이제 민비 이 민비가 최익현을 바로 또 제껴요. 어떻게 제끼냐? 감히 왕의 아버지를 논박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어머. 네. 적에 적을 또 친 거죠. 치고 해서 자긴 살았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민비와 민비 척족들이 이제 좀 정계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새롭게 이제 왔으니까 레트로를 버리고 뉴 조선을 꿈꾼다라고 해서 개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고종이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와이프가 뭔가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절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여갈못이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세대한테는 그 민비 명성황후가 이미연이죠. 이미연으로 그죠? 알려져 아, 있어서 그렇죠. 나 그 얘기할 줄 알았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화돼 있죠. 네. 네. 근데 또 뭐 댓글이나 뭐 다른 분들이 써주신 글을 보면은 명성황후라고 하면 안 된다. 민비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민비 명성황후 논란은 네. 그것만 따로 또 네, 할 수가 그것만 있네.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다음 논란이 주에 그걸 많은데. 합시다. 아 그래요? 바로. 아니 알겠습니다. 비는 맞죠. 비 왕비의 비자는 맞죠. 네, 비예요. 네, 네. 네. 황후를 붙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절대 아니다. 평가의 문제니까. 그렇기도 하고 황후였던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진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한제국 이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명성 왕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기에 명성 왕후라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도 없어요. 을미사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건 네네네. 그 다음이니까. 황제로 지칭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이었죠. 그렇죠. 애초에 그렇죠. 황후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니까 비는 맞는데. 근데 막상 또 시호는 황후로 바뀌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거 완전 드라마가 역사를 시호는 섞여 있네. 어차피 이렇게 그러니까 민비냐 명성황후냐 요거 특집을 다음에 이제 영부인이냐 대통령 배우자냐 이렇게 특집을 하면 딱 떨어지네. 이 정리를 갈라고 정리하시네. 아니. 호칭 논란. 네, 그거는 호칭 논란으로 다음 주에. 근데 어쨌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원군으로 중심되는 과거의 어떤 관료 세력들을 민씨 척족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끼려고 할 때는 새로운 어떤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이념이 말하자면 새로운 것을 배우자. 경장하자 아니면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항을 선택을 할 거면 네.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단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문만 엽니다. 그냥 네, 그냥 열어버리니까 사실 그 민비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주로 갖고 오는 이제 사료라든지 이런 게 그때 일본 애들이 썼던 신문 네. 언론이라거나 매천야록이라고 민비의 정치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썼던 야사집 같은데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황현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다 거짓말로 생각할 거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사료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민비가 잘했냐?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아마추어틱해요.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적인 선택을 할 때 지는 해에다가 배팅을 해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그런 권한도 없잖아 사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왕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옆에는 이제 사발을 쳐서 그렇게 한다거나 민씨 척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약간 매간 매직 같은 거 예전에 이제 세도 정치기에 세도 정권에서 했었던 짓거리를 또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비판받아야 될 시험은 많지만 욕을 할 때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된 걸로 욕하면 그렇죠. 오히려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역풍부러.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을 욕할 때는 지는 외교 쪽에다가 배팅을 한 점, 매간 매직 했었던 것들 이런 것만 확실하게 비판해줘도 이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뭐 민비라고 부르든 황성이라고 부르든 이 사람도 역시 제대로 된 어떤 정치 교육을 받은 건 한 사람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왔는데 그것을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선교사 부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
그러니까 내 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그럼요. 잘못된 배팅을 했다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선 내지는 그런 비선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비선 내지는 그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계속 정치적 판단에 끼어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그렇죠. 수 있는 그것도 거라는 갑자기. 거죠. 베갯머리 송사를 굉장히 잘했다. 큰일 난데요. 굉장히 잘했었던 인물이고 다음에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딱히 관심 없었던 곳에서 놀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고록 같은 거 남길 때 선교사, 굉장히 뭐 러시아 비품 사람들이나? 있고, 네, 굉장히 비품 있고 굉장히 왕비로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데 그거가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에 큰 관심 없는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옆에 이제 고종한테 가가지고 사발을 쳐서 결정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근데 실제로 필요한 정치적 선택에서는 아마추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큰 문제를 계기마다 했다는 것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참 정치적인 문제죠. 그럼 고종은 결정적으로 이 민비에게 휘둘린 뭐 계기가 있습니까? 그냥 아내니까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 되면서 스며들듯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해주던 역할을 아내가 해주니까 넘어간 겁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가 친정으로 딱 왔을 때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뭔가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안 해요. 굳이 안 합니다. 그걸 자꾸 밀어요. 자꾸 여기서는 미루고. 자기 신화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유부단함과 연결되죠. 네. 내 신화, 내가 꼭 지켜주고 나를 왜 죽어? 그럼 내가 널 지켜줄게라고 하는 자기 편을 만들어 보면은 그게 자기의 정치적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는 근데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편이 이런데 야 너 해봐. 근데 지켜주진 않아.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충성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흥선의 신하, 민비의 신하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고종 주변에 누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자기가 만드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믿고 따라와줘야 되는데 네. 누가 봐도 정치적 신념이나 이 나라에 대한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딱 봐도 이거는 민비나 차라리 흥선대원군 줄을 타는 게 나의 정치적 생명력에도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네. 실각을 하고 가장 큰 오판이 민비가 본인 살겠다고 고종이랑 본인이랑 살겠다고 이모굴라한테 청나라 군대를 끌어오는 게 이제 결정적이었어요. 네. 그게 용산 시대를 열게 되는 네. 거죠. 아니 맞잖아. 맞습니다. 용산 얘기 불편하세요? 아니. 청나라 군대가 파병된 이때 거니까. 이제 용산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청나라 군대 들어와? 따라 들어온 그럼 나도 들어올래.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와요. 재물 보러 들어온. 네, 그 일본군이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랑 이거 겹쳐지면서 청일전쟁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비는 이때 배팅을 청나라한테 하는 거죠. 네. 고종도 거기에 따라가고. 근데 이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팅을 러시아한테 합니다. 또. 네. 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러시아가 지죠. 지는데 근데 그 전에 이미 러시아한테 배팅했다라는 이유로 제거당한 일본 군과 이제 거기서 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을미사변으로 제거당한 죽게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일정을 뭐 이렇게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고종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다. 제거하면은 정치적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타겟으로 제거하는 어차피 거죠. 고종은 껍데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왕이니까. 예, 실제로 이때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민비가 날 죽이려고 한다. 고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가 아니라 친러 세력이랑 민비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결정권은 고종한테 없다는 걸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민비를 제껴야겠구나. 일본 입장에서. 저게 실세구나. 네, 저희가 실세구나.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에서도 물론 일본의 잔악무도한 이 그렇죠. 행위는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미친 짓이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국모를 살해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입에 다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짓이고 이거는 전제로 두고 고종이 자기가 딱 모든 걸 쥐고 있으면 왕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그렇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왕비도 지킬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고종이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본 거고 그런 결정권을 민비가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건드리기도 쉬웠던 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신식 군대의 운영권 이런 것들을 다 민씨 척족들이 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이라는 게 군사력이잖아요. 분명히 외국에서는 군사 원조 비슷한 형태가 되면서 최소한의 그 시위 병력들이 뭐 대대라 정도 연대 병력까지도 좀 있었으면은 사실 함부로 일본군이나 청군들이 이렇게 궁을 습격한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군사력도 없었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냥 함부로 담을 넘는 게 말이 칼들 놈들이 담는 게 말이 됩니까? 낭인 놈들이 이거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후에 이제 고종이 약간 가요. 아 근데 이거는 고종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쫓겨나가지고 있고 와이프가 자기 자고 있는데 옆에서 일본의 낭인들한테 살해당해 난자된 상태로 죽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냐는 거죠. 정상적인 심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아관파천 도망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치욕의 역사죠. 그것도. 치욕의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완전히 흔들려요. 어느 정도였냐면 도시락에 자물쇠를 잠그고 다닐 정도로. 도시락이요? 독약 탈까봐. 누가 독약 탈까봐.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아무도 못 믿는. 아무도 못 믿는. 아니 왕이었으니까 너무 지금 우리 짜증이 나는 거지. 한 인간으로서는 좀 굉장히 불쌍하고 그럼요. 좀 치근한 측면이 측은한 있네. 자기가 왕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아빠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뭐 부유한 양반의 자제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으로 몰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사람 개인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왕이 된 게 고종이 왕이 된 게 양쪽에게 너무 슬픈 이야기야.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러 세력을 중심으로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깨닫기는 해요. 아, 내 세력을 키워야겠다. 내 세력을 키워야겠구나라고 해서 친러파를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합니다. 김몽집 내각.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한 이제 여기서부터 대한제국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약간 그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시대. 야심차게 뭔가 이렇게 좀 제국도 붙이고. 네, 제국도 붙이고 우리도 할 수 있어. 파이팅 한번 해보는 거야라고 이제 합니다만. 예, 아까 말했던 멘탈도 지금 무너져 있고 나라 상황도 지금 거의 뭐 풍전등화에 이미 그런 일본군은 상황으로. 다 들어와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러시아까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작살나는 작살이 거죠. 나서 이제 사실상 일본밖에 남지 않는 그런 파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종 이야기가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직접적으로 고종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 잘 없어요. 네. 주변의 인물들을 그렇죠, 영화로 그렇죠. 만들지 고종은 영화로 만들기에도 너무 매력도 떨어지는 매력도 거예요. 떨어집니다. 그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냥 제 기억엔 그냥 왕일 뿐이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냥 왕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 근데 참 그게 고종을 직접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지금의 역사가들도 우리 김전수도 계시지만은 민비를 까고 그 흥선을 까는 거는 뭐 너무 쉽습니다. 신화인데 직접 왕을 어떻게 한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만만한 게 않습니다. 이게 워낙 평가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또 이때가 뭐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열강의 득세를 통해서 이제 식민지를 넓혀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못하면 일본의 잘못은 없이 그렇죠. 우리나라 이런 왕의 식으로 능력이 된다는 떨어져서 이런 거다 식민사관에 가까운 생각을 할 분명 수도 댓글 있고. 달립니다. 요 우리 그때 이렇게.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뇌피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된 거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그럼요. 작용을 했지만 그럼요.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를 짚어보는 거지. 이게 실제로 고종만 놓고 고종을 가지고 체계한 건 나죠. 꽤 되긴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역사 연구자들끼리 고종을 위한 역사 청문회인가 이런 책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끼리도 너무 그렇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까 말했었던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승부수를 한번 띄우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승부수의 방향성이 그럼 뭐냐? 네. 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승부수를 띄운 거냐? 이거 가지고도 엄청난 논쟁이 있어요. 머리카락 자르는 거 말고는 없지 않았어요 거의? 단발령.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광무개혁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제 근대화 개혁. 광무제가 연호죠.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사실 이제 안으로 놓고 보면은 막 군함도 막 사오고
막 혹시 덕수궁 가보셨나요? 네. 덕수궁 가면 안에 막 석조전이라고 네. 근대식 건물 막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지어가지고 우리도 석조전이 유럽의 어지간한 그 왕실의 궁전만 해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거. 네. 근데 이제 그거 만드는데 돈이 막 너무 많이 들었구나. 미친 듯이 들어간 그 석조전이 안에가 보면은 바닥부터 벽면까지가 다 대리석에다가 그 안에가 그 보일러가 깔려 있어요. 벽면까지. 벽면까지 네. 온돌바닥이야. 네. 그 왜 그랬냐면 이게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석조전을 짓고 싶어요. 서양식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거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영국에서 있는 건축가한테 부탁합니다. 이런 거 지을 테니까 한번 제임스 귀뚜라미 씨. 네네 뭐 구라미 씨. 네 그분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조선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 여기 기후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때 당시 영국은 보통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할 때 동남아랑 기후 비슷하겠지 해서 여름 날씨에 맞는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 너무 추운 거죠. 고종이 너무 추운데 옆에 보일러 좀 깔아라. 그래서 안에다가 보일러를. 그러니까 그 돈이 황실의 어떤 그 예산에 거의 한 20-30%에 달할 정도. 덕지덕지 갖다 붙여. 그런 데다가 그냥 돈 쓰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탕금이 다 날아간 네, 거죠. 그런 데다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거기 집무실로 쓰려 그랬나? 거기가 거기 전궁이죠, 거기가. 이 전공으로 써서 자신의 위엄을 네. 제국의 위엄을 보려고 했는데 보면 비슷한 그 패턴이 있네. 집무실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석조전처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또 입국단 나왔어. 또 그렇게 하는 결국은 거예요. 이게 약간 정리를 해보면 현대 정치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 당시 조선이라는 것이 망해서 고종은 비대위를 꾸린 거죠. 대한제국이라는 비대위를 꾸린 거예요. 근데 비대위를 꾸리면 내용과 뭐 강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사 옮기는 거 먼저 했던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속빈 강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자기 세력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자기 실제로 이때부터 자기 측근 세력을 키우거든요. 네. 굉장히 탄탄한 자기 측근 세력을 키우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협회라고 불리는 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근대화 이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이끄는 지식인들 모임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희한한 이야기를 이제 희한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그 민주정이라고 불리는 공화제라고 불리는 이 분위기에 맞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입헌군주제 합시다. 입헌군주제. 근데 이제 고종이 그걸 듣고 그렇죠. 황제를 꼭 허섭이로 만드는 거니까. 날 제낀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독립협회 세력을 또 쳐내버려요. 자신의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적으로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옆에서 진짜 자기 똥구멍만 빠는 애 아니면 다 제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정책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도 다 잘라버리는. 자충수를 더 버린 거죠. 이게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정치적인 경험이라는 게 능력이 있으면은 사실 상대 쪽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내 신하도 아니고 저쪽 신하고 이게 그러니까 밑에 남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정치 경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자, 그 정치 경험을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해왔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야기는 대충 이제 아주 러프하겠지만 고종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각자의 뇌피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가장 또 욕 먹을 가능성이 좀 적은 우리 송소미 씨부터 갑시다. 전 솔직히 고종하면 그냥 옆에 여장부 같은 아내가 있었던 왕 정도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할 수 있죠. 나중에 정보가 많이 없으면. 네, 그 여장부인 아내가 죽고 나니까 러시아로 도망가고 요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인지도 이제 처음 알게 됐고 네. 저는 일단 오늘 고종 또 죄송한데 고종보다 다음 주에 할 민비 얘기가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역사 이 학자분들이 민비 이야기할 때는 진짜 재밌는데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딱 보통의 역사학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수준을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다 뇌피셜로 던질 거예요. 네. 우리 그 배상훈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종? 사실 뭐 저는 그 범죄 심리학으로 분석을 하자면 가정, 부모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한테 특히 그게 개인한테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명복이가 그냥 개인으로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명복이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을 운명을 좌지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의 성격 형성은 굉장히 문제가 됐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어떤 민감한 부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상황. 결국은 사실 그 흥선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 고정이란 사람을 그 정도로 좀 훈련을 시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그 통치자에 대한 훈련 아니면 그 경험을 쌓기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패턴에 따라서 정책적 판단 아니면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 망가진 것이 아닐까. 네. 그게 이 사람의 심리적 구조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저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 능력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게 그건 모두를 맞습니다. 위해서. 네. 나한테 그러고. 맞습니다. 이명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이름이 또 근데 이명복이에요? 예, 예. 근데 고종은 MB야 MB. 조선의 마지막 MB. 네. 진짜. 고종은 사실은 좀 그 자리가 너무 벅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 괴로웠겠지 당연히. 그럼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본인이 능력이 안 됐는데 한 번도 본인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왕이 됐으니 했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하겠지. 예, 누군가한테 의지해가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제 강점기 절대 없었으면 좋았을 역사지만 분명 역사잖아요. 이것도. 그럼요. 예. 이게 고종이 좀만 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면 독립운동의 계보도 좀 달라졌을 텐데.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우리나라 역사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고종의 아쉬운 부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모두에게 좀 불행한 현실이었다. 고종이 왕이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약간 여러 가지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치 현대 정치 선거 얘기하면은 세 가지 요소를 꼭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 인물, 구도인데 일단 조선은 뭐 여러 개 흔히 말하는 뭐 다당제, 양당제가 아닌 일당이에요. 왕만 따르면 돼. 그러니까 구도는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물과 조직이로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인물은 굉장히 워낙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도 없었고 기조도 뚜렷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조직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조직을 따랐었고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의 조직을 따랐던 거지.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었을까를 따져보면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해답이 있다. 조선이 500년 만에 망해서 망한 거에만 포인트를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조선은 어떻게 500년이나 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걸 해보면은 사실은 왕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생각보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을 수도 있던 그럼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신하와 가족과 문벌 체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왕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돌아갔었어.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고종이 국군이 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신하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외가 쳐들어왔을 때 몇백 년 전에 선조가 쪽팔리게 도망갔지만 그래도 다시 조선은 살아남았어요.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시간 지나면 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했을 신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실제 이 500년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넉넉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욕심도 없이 등장한 사람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진짜 시스템으로 돌아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게 우당 이회영 일가가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독립운동에 투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도 보이지 않는 노력을 분명히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오히려 손을 더 놓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혜영 선생만이 아니라 그 대구라든가 경북 지역에 많아요. 있는 분들이 실제로 그 시기에 만주로 대거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그때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이죠. 네. 뭐 사회주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상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기지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었다고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게요. 분명히 그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조직할 수 있는 리더가 조금이나마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그 뒤에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왜 있었잖아. 조금만 지나면 다 등장을 했는데. 네, 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결국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 뇌피셜 그놈 이야기, 고종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바로 민비로 갈까 했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너무 민감하다. 맞아요. 그래서 농담하기가 힘들어. 맞아요. 일단 우리 반응을 다음 주에 한번 보고. 반을 한번 보고 다음 주에는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계속 아예. 편하게 할 수 있게. 좋다 좋다. 네. 어. 그냥 쌍욕 막 날릴 수 날릴 수 있게.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쉬운 소리 막 날릴 수 있는 좀 가벼운 회차로 갑시다. 원래 그 영국의 왕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잖아요. 소라이들 많죠. 그걸로 가면 좋잖아요. 네, 많아요. 그리고 댓글에도 이렇게 막 이런 내용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네. 뭐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 알려달라. 약간 그런 거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일본은 나쁘다는 것이 디폴트가 된 상황에서 다른 그럼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이런 거 갖고선 또 민감하게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역사적 이야기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